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참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그 미국이 지금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경계하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12월 1일에 만난다고 해서 그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이번 미중 간의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일단 정상들의 만남이니까요. 네. 우리가 아주 극렬하게 정상들의 만남에서 결렬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협상에서 이제 여지가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외형적으로는 타협하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큰데 이게 정말 올해 3월 이후에 전개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을 종지부를 찍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네네. 상당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특히 올 여름 들어서는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하는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IT 기술력이 너무 빠르게 쫓아오다 보니까 이걸 견제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국이 너무 커져서 네네. 미국의 어떤 위협으로 다가갈 가능성,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네. 이 부분을 조금 미리 막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전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나 내지는 기술 이전 문제, 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국영 기업들에게 중요한 산업들을 전적으로 독점 형태를 주고 네. 그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국영 기업의 은행들이 풀로 자금을 대주는 네. 이러한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그 중국의 국영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탈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경제 발전 전략 모형을 바꾸라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미국이 요구했던 3,70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1,000억 달러로 줄이는 것은 이거는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미국 수입을 많이 늘려서 줄여봐야 네. 그게 영원히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이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자기들의 그 국가 발전 경제 전략까지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첫 번째는 정말 중국이 마음을 바꿔서 네. 모든 미국이 요구하는 안을 다 포함시켜서 트럼프에게 제시를 할 건가.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안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 가능성도 적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수입을 확대하는 전략에다가 일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트럼프에게 제시를 했을 때 네.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 건가. 이 정도라면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그 치적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네. 심지어 이제 계속 중국과 싸우게 되면은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더 핵심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가 네네.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끝나지 않는 단계라는 것을 계속 그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재선을 앞두고 만일에 여기서 이 대중 관계를 끝내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사용할 재료가 없는 거죠. 네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12월 1일 회의에서 외형적으로는 타협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 있는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네네. 올리는 것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2,670억 달러에 대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네네. 이 사안은 좀 지연될 수 있는 정도만 나온다면은
우리가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시장은 이 정도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제 중국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서 그래 너희가 요구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그 정도도 이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뭔가 합의를 이루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역시 이제 물론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네네. 없는데요. 이 고위급 회담이나 그때 실무자들의 회담과는 다르게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여기에서 만일에 결렬되는 모습, 지난 아펙처럼 이 공동성명조차도 발표 못하는 네네. 모습, 서로 기자회견도 못하고 외형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서로에게 부담이 너무나 그쵸. 커서 네.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물론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 금리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가 볼게요.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를 큰 폭으로 뛰어오르게 만들었던 거는 파월 의장이 현재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근처까지 왔다라는 말 때문에 그랬었는데 일단 중립금리는 뭐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물가는 안정적으로 흐르는 매우 이상적인 금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금리가 거의 다 올라왔다고 하니까 시장은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느려질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 시장이 너무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이 10월 달에 빠졌기 때문에 네네. 조금 긍정적인 호재를 많이 바라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갈구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태에서 해석을 조금 과도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파월의 발언 목록을 보면은 그 중립금리가 이제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의 바로 밑 저스트 빌로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거기서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러면요? 미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중립금리 밴드의 네. 하단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9월 그 미국 그 FOMC에서 제시한 프로젝션에서 제시한 중립금리의 밴드를 보면은 네네. 흔히 연준 위원들이 각각에 따라서 자기는 중립금리를 얼마로 본다, 얼마로 그렇죠. 본다를 제시를 하는데 네. 2.5에서 3.5 정도로 지금 밴드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밴드가 100bp예요? 100bp죠. 그리고 지금 중간값이 2.8에서 3.0%인 네네. 상황인 거죠. 파월은 자기 생각이 여전히 지금 그 전에 10월 달과 11월 15일에 연설했을 때는 중립금리 밴드가 3% 내외다라는 정도로 파월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번 연설에서 자기의 생각이 중립금리가 2.5%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밴드에 가까이 왔다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팩트인 거죠, 말 그대로. 맞으나. 팩트는 맞는 말인데 시장은 앞에 있는 밴드의 바로 밑이 아니라 바로 중립금리의 바로 밑이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앞으로 얼마 갈 것 같아요? 한 1000에서 300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만일에 950이라면은 밴드 하단 바로 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도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리처드 클라리더 연준 부의장과 약간 불협화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연준 내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리처드 클라리더도 톤을 낮췄지만은 네. 파월도 앞으로의 금리 인상 경로가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데이터 디펜던스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원론적인 네, 발언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냥 10월 달에 얘기했던 파월의 발언 가운데서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은 미국 고용이 둔화되는 시점이다라는 네. 얘기와 네. 앞으로 고용 지표가 보고 있는 지표 가운데서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나 사실은 큰 변함이 없는 네. 원론적인 발언이고요.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런 그 발언 자체 내지는 점도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결국은 금리 정책을 좌우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뭔가, 네. 핵심적인 경제 지표가 뭔가, 그리고 그 경제 지표들이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평가하는 게 핵심이고,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이 미 연준 파월의 발언대로 고용이 미 금리 사이클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면은 네. 내년도 고용 시장이 둔화될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올해 보여줬던 모습이 계속 좋아지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고용이 둔화되려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먼저 많이 둔화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축소 경영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차가 지나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19년에는 미국 고용이
올해보다 사실은 취업자도 여전히 양호한 상태에서 올해보다 임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에 있어서는 내일 아침에 나오는 그 11월 FOMC의 의사록도 봐야겠지만 네네. 전반적인 기류는 내년도 3차례 정도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게 크게 뭐 오늘 아침에는 한 차례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인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제 환호했던 거의 막 미국 증시를 2% 넘게 뛰어오르게 만들었던 그 내용은 좀 약간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좀 바라던 원하던 원하던 상태에서 소리가 비슷한 나왔으니 말이 바로, 나오니까 바로 반응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이제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금리는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어떻게 저희는 일단 금리 인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느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예,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과의 정책 금리 격차를 축소하는 측면 네네. 하나랄지 내지는 앞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이 둔화가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의 여력 확보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지만은 과연 그게 유의미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네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보고 ECB를 보고 BOJ를 보듯이 어떤 정책을 금리 인상한다는 정책을 보였을 때는 경제 주체들에게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네. 그걸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경제 행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어떤 상황 하에서 금리 인상은 카드만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필요성과 정말 금리 정책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걸 압도할 정도로 앞에 두 가지 요인이 큰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할 확률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굉장히 팽팽할 것 같다. 금융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라는 기조 속에서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뭐 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 실기론까지 이야기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 떠밀려가던 것 같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경기의 성장 속도는 그렇게 좋지 못한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그 이자 부담만 더 키울 수가 있어서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세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네네.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이 좀 둔화가 됐지만은 네. 그래도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정부의 재정이라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도 우리 경제를 내다본다면은 정부는 여전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완화 정책을 쓰겠죠. 하겠지만은 네. 수출은 올해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장의 동력이 하나가 더 약화되는 상황. 네. 여기에 민간 소비의 회복이나 기업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만일에 조만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과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필요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가 네.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바꿔야지 그 정책의 방향이 유효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시장 이슈만 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원래 투자 전략 팀장이시잖아요. 전략 짜주셔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경기에 정점이 오겠지만은 둔화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세 가지거든요. 네. 완만하게 둔화되는 슬로우다운이라는 패턴이 하나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심각하게 떨어지는 침체라는 리세션의 패턴이 나올 수 네네. 있고 이게 심하다 보면은 위기라는 크라이시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저희들 판단은 아직까지 심각한 리세션이나 내지는 위기를 예상할 단계는 아니고 둔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추세가 약세 기조인 것은 맞지만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보통 한 3, 4개월 내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반등이 네. 과거에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내년도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약세이겠지만은 그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서 여건의 변화들을 보면서 그 시점에서 한번 단기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내년 시장에서 충분히 주어질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바로 다음에 또 뉴스도 전해드려야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꼭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투자전략팀장이었고요. 시장 클로즈업 그리고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